구두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대한 입증이 곤란합니다. 50%씩 요구하는 업체도 있는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를 돌려막기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우리 집 인테리어를 3천만 원에 맡겼거든. 그래요? 근데 벌써 3천만 원을 다 줬는데 이 사람이 돈이 1천만 원이 더 든다고 하는 거야. 계약서는요? 그냥 믿고 맡긴다고 안 썼지. 아, 그래요? 이 자식아 또 대충 대답하지. 나는 속이 다 들어가는구먼. 꺼이꺼이 돈도 안 주면 공사 멈춘다는데 어떻게 해야 해? 아, 이런. 믿을 만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인테리어 계약서를 확인하라. 인테리어 업체와 견적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시공 계약을 하게 됩니다. 간혹 계약서도 없이 말로만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약서는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계약인 구두 계약의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구두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의 내용에 대한 입증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이놈아 진작 좀 말해주지. 안 물어봤잖아요. 만약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서 적기를 꺼려 한다면 그 업체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공사비의 지급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사비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요. 계약금이라는 것은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금은 통상 총 공사비의 10% 정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금을 50%씩 요구하는 업체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공사비를 돌려막기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공사비 돌려막기는 업체가 이미 하고 있는 공사에서 공사비가 부족하여 다른 공사에서 공사비를 가져와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러니까 당하시는 거죠. 뭐야?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 아니고 업체의 상태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높은 비율의 계약금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사가 시작되게 되면 중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도금 또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이유가 있다면 인테리어 업체의 개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중도금을 어느 정도 비율로 줘야 한다는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 기간에 따라서 일주일 단위로 나눠서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기간은 한 달 내외 정도가 됩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4주이기 때문에 중도금을 20%씩 4번에 나눠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자재가 들어올 때 20%, 두 번째 주가 시작될 때 20% 이런 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를 보고 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행 정도는 공정표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잔금이 남았습니다. 잔금은 10% 정도로 책정하면 되는데요. 잔금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잔금 정도가 회사에서 이윤으로 남기게 되는 금액입니다. 이 말은 이 금액이 없어도 충분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할 때 지급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사 기한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받습니다. 한 달 동안 충분히 사용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지급하라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공사 기한입니다. 의뢰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끝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을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사는 빨리 끝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마음만 급해서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무리하게 공사 기한을 설정했는데 중간에 변수들이 많이 생겨서 공사 기한을 넘겨버렸네요. 그렇게 되면 그 기한에 맞춰서 해놓았던 이사 준비,
또는 개업 준비를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도 무리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기한을 넘겨버리면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이는 로스가 많이 나서 그런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로스 때문에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공사의 마감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적정한 공사 기한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적정한 공사 기한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테리어 업체에게 예정 공정표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정 공정표를 가지고 미팅을 해야 합니다. 공정표 내에 너무 촉박한 부분은 없는지, 무리하게 일정을 잡은 부분이 없는지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협의를 하여 기한을 다시 조정해서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 기한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있어 또는 개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에는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이 기한을 잘 정해야 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다음으로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사항은 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당사자 간에 특별히 이행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서에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계약서에 이것이 들어가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인 효력이 작용합니다. 특약사항을 정하는 이유는 계약서나 견적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하지요. 가령 예를 들어 견적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업체와 같이 현장에서 미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관리소장님께서 이 건물의 복도 타일은 약하기 때문에 자재 운반 등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물어내야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공사 중 과실에 의해서 건물의 공용시설을 훼손했을 경우 시공자가 책임진다. 라는 특약사항 등을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약 시 미리 정해놔야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내가 왜 당했는지 이제 좀 알겠구만. 나 어떡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도금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적어넣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미리 너무 많은 돈을 줘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 잘 염두하시고 계약을 하시면 조금이나마 사고에서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사 예정 공정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